다음 달 말부터 모집 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통장에 수십억 원을 저금하고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 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인 대 개인 대출 P2P 금융이 개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넘어 보험과 중고차 시장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계빚이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빚 증가세를 막고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옥죄었지만 그 영향으로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최대폭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잔금 대출에도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특단의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이제 소득이 없으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규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달 30일부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되어 있는 가구나 벤츠, BMW 등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강화되고 재계약의 경우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값만 따지다 보니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돼 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주 당시에 수입차를 소유하지 않다가 임대주택 입주 후 수입차를 구입하는 편법도 있었는데 재계약 요건도 함께 강화돼 이 같은 세대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벤처가 있고 그게 줄어들겠죠.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양채같이 채우고 있으니까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거복지를 진행해야 하고, 영구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이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소유 자동차 가격 2,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는 총자산 기준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2,500만 원 이하 기준이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의 경우 재계약할 때 총자산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개인 대 개인 대출을 뜻하는 P2P 금융이 기존의 개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에 진출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갭을 연상시키는 P2P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고 중고차를 활용한 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옐로금융그룹 산하의 보험 전문 핀테크 업체 디레모는 최근 P2P 보험 상품 모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P2P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각출금을 적립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입니다. 위험률이 유사한 고객 중 신용도나 소득이 우량한 고객 혹은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고객을 모아 집단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므로 보험 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각출금을 돌려주므로 고객의 수익도 보장해줍니다. 디레몬에서 생각하고 있는 P2P 보험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갭와 유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는데 훨씬 더 낮은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보험 전문 핀테크 업체 두리도 P2P 보험 다다익선을 출시했습니다. 다다익선은 개인의 취미 등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동일 위험 집단을 형성하고 두리에서 직접 보험사와 가격, 보장 내용 등을 협상해 최적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인 펫보험을 첫 번째 상품으로 출시해 보험 그룹을 모집 중입니다. 자동차 전문 P2P 금융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국내 최초 자동차 전문 P2P 업체 브릿지 펀딩은 외제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투자 위험을 대폭 줄였습니다. 아주그룹도 최근 사내 스타트업인 네스트를 만들고 소비자 간 중고차 거래를 연결해주는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P2P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가계빚이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빚 급증세를 막고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옥죄자 그 영향으로 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심화된 탓인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29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7조 5천억 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가계신용 총액은 1,300조 원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멈출 줄 모르는 가계빚 증가세를 막고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대출은 올 3분기에만 38조 2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3분기 말 잔액은 17조 2천억 원 늘어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3조 4천억 원 증가해 433조 원을 넘어섰고 기타 대출은 3조 8천억 원 늘어 170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3분기 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1조 원 넘게 폭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 7천억 원으로 2분기 말보다 11조 1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3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가계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이 금융권에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높은 이 금융권의 대출이 급격히 불어남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 중 하나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는데요. 가계부채 위기가 고조되면서 특단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년부터 이 집단 대출 중에서 잔금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요? 네, 이 잔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 이에 대한 소득 심사가 강화돼 대출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소득 심사 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 증빙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성격상 상환 만기가 짧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네, 또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 상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상호 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금융은 농협, 축협, 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 금융권을 말합니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년부터는 은행처럼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상호금융은 사각지대였는데요. 이들 상호금융권의 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자 이 정부가 상호금융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정부가 이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잔금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게 결국에는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DTI란 Debt to Income, 즉 소득 대비 부채 상환을 두는 규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60%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60% DTI 규제는 집단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중에서 이 잔금 대출의 소득 심사를 하게 되면 DTI 규제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인 LTV나 DTI가 60%를 넘는 잔금 대출은 이 고부담 대출로 보고 원칙적으로 거치 기간 1년 이내에 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장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바꾸지 못하면서 잔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네, 이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잔금 대출 DTI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분양이 공고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대로 소득 심사 없이 잔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잔금 대출 규제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실제 잔금을 내는 시기는 2019년 이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잔금 대출에만 DTI 규제를 하는 거지만 이게 이 중도금 대출에도 간접적으로 규제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이 잔금 대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도금 대출을 할 때 2019년 잔금 대출 소득 심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소득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도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제 소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 즉 투기 수요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잔금 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네, 정부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또 하나의 악재를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수요를 억제하는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세를 잡기 위해서 잔금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 내용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권 매매 중개를 따내기 위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에게 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영업직원과 해당 펀드 매니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을 강력하게 징계해 수년간 이어져 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검은 공생관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사 채권 중개 임직원은 펀드 매니저로부터 채권 매매를 의뢰받아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이익을 챙깁니다. 이런 거래 구조상 의뢰 입장에 되는 채권 중개 임직원은 갑인 펀드 매니저에게 관행처럼 술을 접대하고 공짜 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모 증권사 채권 중개팀은 제주도에 1박 2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장부를 꾸며 3천만 원을 받은 뒤 펀드 매니저의 해외여행 경비로 제공하기도 했고 펀드 매니저와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증권사 임직원과 채권 펀드 매니저 간 향응 제공 수수에 대해 금감원이 처음으로 행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증권 자산운용사 43곳의 임직원 96명에 대한 제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향응 접대를 받거나 제공한 임직원들입니다. 향응 접대를 받은 임직원이 많은 회사에는 수천만 원가량의 과태료 처분도 내렸습니다. 이들의 비리는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의 불법 채권 파킹 거래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입니다. 검찰은 작년 6월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 매니저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과정에서 채권 거래 위탁을 빌미로 공짜 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직원 148명을 적발해
향응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하고 99명을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재질심 결과는 처벌 수위에 따라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경제TV 이영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동 주요국들과 석유 에너지를 넘어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석유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중동 산유국들에게 SK의 핵심 기술력을 접목해 포스트 석유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동 지역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 석유 산업 이외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으려는 구상입니다. 현재 중동 산유국들은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 최 회장은 현지 시간 23일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국부펀드 MDP의 알 무바라크 CEO와 석유회사 MP의 무사비 알 카비 CEO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자원을 매개로 한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기술, 마케팅 등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SK가 가진 핵심 기술력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에너지 시대를 열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무사베 CEO는 SK와 MP가 향후 협력할 사업 분야를 찾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고 화답했습니다. SK그룹은 에너지와 ICT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 중동 국가들과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세계 자원개발은 SK그룹과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부문으로 꼽힙니다. SK는 글로벌 전략으로 글로벌 파트너링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중동 지역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 외의 사업에서도 다양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석유화학업체 사빅 본사를 찾아 기능성 화학소재 넥슬런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일반인의 관심을 끌만한 부동산을 공매합니다. 기존에는 전문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규모 PF 매물 중심이었지만 이번에 소액 부동산을 선보여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인데요.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감정가격 기준 총 6,200억 원 상당의 알짜 부동산 매물을 대방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약 1,300억 원 규모의 소액 부동산 물건도 포함됐습니다. 이 물건들은 법원의 관리를 받는 저축은행 파산재단들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예보에서 합동 공매를 합니다. 소액 부동산 물건의 기준은 감정가 10억 원 미만으로 아파트의 경우 투자는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임광진흥아파트 16건이 공매에 오를 예정입니다. 해당 물건은 무단 점유 문제가 있었지만 예보가 명도 소송을 통해 해결한 상태로 낙찰받을 경우 즉시 입주도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123.8제곱미터 물건의 경우 매매가는 4억 원 수준인데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밖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토투밸리 상가 139건 등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 등 총 395건의 다양한 물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매에 앞서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30일에는 부동산 투자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권리 분석과 매각 방안, 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미리 신청할 경우 매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1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보 합동 공매는 매달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번에 공개될 물건들의 입찰 일자는 설명회 이후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부티크 호텔, 디자이너스 호텔이 참신한 디자인과 깔끔한 시설로 모텔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야놀자 등 숙박 예약 대행 업체들이 호텔 수준의 시설과 위생 또 디자인을 갖췄지만 숙박료는 모텔 수준인 반텔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젊은 감각을 앞세워 퇴폐적 이미지의 모텔을 휴식과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이 각자 회의 자료를 찾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오피스 빌딩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회의실이 있는 곳은 알고 보니 모텔입니다. 야놀자 등 숙박 예약 대행 업체들이 퇴폐적 이미지의 모텔을 젊은 감각의 휴식 놀이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숙박 오토 업체로 불리는 숙박 대행 업체들은
호텔급 서비스를 모텔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반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과 모텔 사이의 부티크 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 등 중저가 호텔 개념의 반텔 시장을 공략하는 셈입니다. 숙박오토 대표업체인 야놀자는 2030 세대의 신개념 놀이공간을 컨셉으로 한 모텔, 호텔 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객실에서 성인용품을 없애고 당구장에 노래방까지 갖춘 파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이 최근 문을 연 호텔역이었대는 모텔의 어두컴컴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1층에 이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탁 트인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고객분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박 공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위드이노베이션은 깨끗한 위생을 강조하기 위해 객실 내에 세탁 담당자 이름이 쓰여진 청결 완료 카드를 비치하고 카드키 없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오늘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3안을 토대로 구간별 요금을 현행과 비교해보면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가지 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전기요금이 평균 11% 정도 싸지게 되고 한전 수입은 9천억 원 안팎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에 진행됩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3분기에 채권 매매로 얻은 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5개 증권사의 3분기 당기 순이익이 5,744억 원으로 2분기보다 7.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자기매매 이익은 6,800억 원 늘었습니다. 자기매매이익 증가분의 대부분은 흑자 전환한 주식 파생상품에서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1,000억 원 넘게 손실을 본 주식 관련 자기매매에서 3분기에는 1,107억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파생상품 자기매매도 2분기 8,826억 원 손실에서 3분기 6,077억 원의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채권 관련 자기매매 이익은 국고채 등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2분기보다 1조 269억 원 감소한 6,699억 원에 그쳤습니다. 수수료 이익은 1조 8,886억 원으로 2분기보다 1,033억 원 줄었는데 이는 3분기 주식거래 대금이 전분기보다 24조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판매 관리비는 913억 원 감소한 1조 8,0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기존 12번에서 8번으로 줄어듭니다. 지난주부터 SNS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임이라는 가짜 CNN 속보 기사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용도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고 랜섬웨어가 깔리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거액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예방접종 등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사시입니다.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아직도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위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서울, 춘천, 대전, 영하 4도 등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다행히 추운 날씨는 내일까지입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옷차림을 조금은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다만 서해상으로는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 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밤부터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이 비나 눈이 그치고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비 소식 없고 낮 기온도 속초 6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의 비누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그치겠고 한낮에도 전주 8도, 대구 9도로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비나 눈이 오다가 그치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서도 최고 2.5m로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차차 흐려져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구름만 많겠지만 충청 남부 지역은 일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